안녕하세요. 오늘은 잡다한 진로 나라 변호사 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직업에 대해서 안내해 주실 변호사 선생님을 모시는데요.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손건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일 궁금해할 질문을 먼저 시작해 볼까 해요. 변호는 뭘까요? 어떤 직업일까요? 변호사는 일단 법률 전문가로서 네.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의뢰인들에게 법적인 자문을 해주고 그리고 도움을 주는 직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들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거나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에 대한 조언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안들을 말해주고 그리고 그 대응방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변호사의 주요 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변호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참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많은 분들이 어려서부터 법조인을 꿈꾸거나 아니면은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으셨을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전공 공부를 해보고 그러다가 저에게 가장 잘 맞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해봤었어요. 그러다가 법이라는 게 결국에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정말 또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조금 더 도움을 보탤 수 있고자 변호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왜 모든 직업들이 다 꾸준한 공부는 필요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엄청 두꺼운 법전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고, 근데 그 중에서도 변호사님이 주요하게 맡으신 업무가 따로 더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식재산권 쪽에 대해서 계속 오랫동안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또 이쪽 분야와 관련된 업무들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현재 회사에서는 건설이나 부동산 분야에 관련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분들마다 다 전문적인 분야들이 다르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신 분들 중에서는 간단한 사건부터 어려운 사건까지 다 병행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에 따라서 아니면 회사에 있는 어떤 조직에 따라서 저처럼 특수한 업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네, 변호사가 되고 나면 더 이상 공부는 안 할 줄 알았는데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일단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항상 도움을 주는 건데 사람들이 바뀌는 것처럼 사회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법이 바뀌다 보면 그에 따른 판결들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직업은 사실 직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네. 초년식 기간이 끝나고 직업을 갖는다고 해서 바로 공부가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우울한 소식일 수도 있지만, 네, 직업의 세계는 그만큼 더 심오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법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는 변호사, 그리고 판사, 그리고 또 검사,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변호사나 판사, 검사 모두 다 법조인이라는 네.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흔히 법조인들은 변호사, 판사, 검사를 법조 삼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을 움직이는 술의 세 바퀴라는 뜻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 판사, 검사를 통해서 법조인들이 구성이 되게 되는데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직업이고요. 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판사분들 같은 경우는 의뢰인이 따로 없죠. 그 판사 같은 경우는 제3자의 입장에서 사건 당사자나 아니면 공격 방어하는 입장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판사 역할이고요.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가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종사하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주된 검사의 업무는 이제 형사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범죄가 있으면 이를 수사해서 밝히고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세 분을 동시에 만나려면 저희가 법원에 가면 그쵸? 형사법정에 가면은 네. 판사와 검사, 변호사 이렇게 세 분을 다 보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한 장면에 사람들이 앉아 있고 그리고 변호사, 검사, 판사가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아, 네. 그 3륜이 그 공간에 함께 있는 거네요. 그러면 변호사는 누군가 이익을 도와주거나 보호해 준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누구를 위한 변호를 하는 걸까요? 일단 변호사는 항상 의뢰인들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입장을 옹호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넓게 본다면은 사회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또 정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변호사의 의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정의도 다르고, 이익의 가치라든지, 그리고 그게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라, 언제나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변호사를 만나려면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뭔가 좀 억울한 상황이 있었을 때 변호사를 찾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들 혹시 어떤 상황일 때 변호사 선생님을 찾아가면 되는 걸까요? 네, 이거는 굉장히 사실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겪는 문제들이 굉장히 법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사소하게는 편의점에서 간식을 산다든지 음식점에서 결제를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복잡하게는 차를 산다 아니면 집을 구매한다 이런 거라든지 계약서를 쓴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문제로는 나는 의도치 않게 어떤 범죄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피의지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결국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법적인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변호사는 이럴 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겼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을 때도 언제든 네네, 찾아도 맞습니다.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변호사들이 하는 업무는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처럼 단순히 재판에 나가서 상대방과 싸우고 이것만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양한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개인들의 어떤 법적인 궁금증들을 해결해주는 자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자문을 의뢰하게 되면 변호사는 거기에 따라서 맞는 법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청소년 친구들이 법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만약 조언을 구할 경우 돈을 내야 되나요? 보통은 예전 같은 경우는 꼭 그 자문료를 받는 경우도 많았지만요. 요즘은 변호사들 중에서도 무자문을 하는 곳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어떤 일정한 부분은 무료로 법률 조언을 해주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법무부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아니면은 법률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센터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변호사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법적인 도움이나 좀 자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 변호사, 검사 서로 약간 각자의 주장을 하면서 서로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맞고 싸우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싸움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긴 한데요. 지게 되면 변호사님께 불이익이 있나요? 지게 되더라도 꼭 반드시 변호사에게 불이익이 있다 없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질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또 의뢰인의 입장을 옹호하다 보면 꼭 그게 반드시 변호사에게 불이익이다. 저의 직업적인 성취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에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지더라도 어떻게 지느냐 이게 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더라도 어떻게 지느냐. 아, 네. 그러면 예, 일을 하실 때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셨을 때 좀 가장 뿌듯했던 순간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흔히들 생각하실 때, 그 변호사가 가장 뿌듯한 거는 재판에 이겼을 때라든지 그랬을 것 아니면 같아요.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당연할 수 있는 일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뭐 변론을 하든 아니면 서면 작성을 하든 의뢰인들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의뢰인분들이 그걸 보고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렇게 정말 많이 신경 써주셔서 정말 고맙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때가 저는 가장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모든 직업이 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성취를 느끼는 게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래, 변호사라는 직업이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변호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조금 어려운 질문일 것 같긴 한데요.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직업 자체가 어떤 조금의 자유로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네, 뭐 회사에 따라서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도 주어진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면은 뭐 출퇴근 시간이 조금 더 자유로울 수도 있고 뭐 그런 장점도 있고 또 하나 덧붙인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또 장점일 것 같습니다. 네, 직업의 장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건 진짜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럼 직업의 장점을 알아봤는데, 그러면 단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단점은 일단은 기본적인 업무량 자체가 적지는 않다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근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시간 부족으로 운동량 부족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간혹 그 의뢰인분들 중에는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더라도 쉽게 나쁜 결과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이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하신다 그러면 그걸 또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결국에 변호사도 사람들 속에서 살고 사람들을 만난 직업이다 보니까 그로 인한 스트레스,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변호사라는 직업은 되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서비스직의 하나의 영역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만남과, 아, 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서비스직에 있는 그런 감정 노동자가 어느 순간 되시기도 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의뢰인들 입장을 듣고 같이 얘기해주고 같이 고민하고 공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변호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법률을 담당하는 서비스직에 종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변호사가 되기 위한 방법, 여러분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방법이나 공부의 양,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질문해보고 싶은데요.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로스쿨, 흔히 말하는 법학 전문 대학원 입학해서 변호사 자격을 갖는 방법만이 변호사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대학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졸업할 때쯤이든 아니면 그 이후이든 법학 전문 대학원에 지원을 해서 수료를 하고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변호사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의 학부는 어느 과여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학부는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학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학원으로 진학할 때 법률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네네, 맞습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면 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법률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게 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많지는 않다고 들었는데요. 간혹 이게 너무 적성에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관두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법률대학원을 졸업하고 일정 기간, 일정 시험 합격하면 네. 모두 변호사가 되는 거네요? 네, 시험을 합격하고 6개월간의 의무 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수습 기간을 지나게 되면은 이제 정식으로 한국 변호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수습 기간은 어떤 곳에서 하는 거예요? 법률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하고요. 보통은 로펌에서 많이 수행을 합니다. 법무법인이나 아니면 법률사무소와 같은 이제 법률기관에 수행을 하고 요새는 또 대한변호사협회라고 대한변협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변호사 수습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서 그곳에서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 되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할까요? 이게 능력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변호사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변호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고 사람들과 얘기를 많이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듣고 공감해 줄 줄 아는 자세,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얘기를 들으면서 핵심을 파악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하고 또 변호사의 기본적인 업무가 단순히 얘기를 듣고 변론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서류를 확인하고 서면 작업을 하는 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류를 보더라도 이를 빨리 파악하고 쟁점을 찾아서 그리고 글을 잘 쓸 수 있는 능력, 이게 변호사로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문과생 가져야 되는 모든 능력이 필요하네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을 하고 네. 듣고 글을 쓰는 능력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논리 정연하게 잘 해야 하고 그리고 글을 읽을 때도 핵심 빨리 파악해야 하고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대신 또 시간을 두고 계속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조금씩 발전해가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변호사님처럼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쪽 전문 변호사가 되신 것처럼 저희 친구들도 게임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이후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네네. 변호사가 되는 것도 네네, 맞습니다. 방법이 가능합니다. 되겠네요. 네네네. 근데 계속 드는 생각은 변호사는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하루의 공부량은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되셨어요? 고등학교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네. 이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등학교요. 고등학교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네, 고등학교 그쵸. 때는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때는 이제 하고 싶은 공부들을 찾아서 좀 열심히 했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공부는 좀 의무적인 게 있고 과목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또 대학교 때 이후 공부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서 그리고 거기에 재미와 흥미를 느낀다 그러면 또 충분히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들이기 때문에 또 약간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전 찾아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아, 네.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대요, 여러분들. 참 어려운 직업이죠. 네. 저희가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진짜 좀 뉴스나 멀리 있던 단어가 아니라 좀 피부로 와닿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변호사라는 직업은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전망을 가질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게 AI가 발전하고 네. 4차 산업혁명이 도입되면서 단순히 법을 해석하는 직업은 없어지는 거지 않냐라고 네. 질문을 하시는데요.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법이 단순히 1+1이 2가 된 것 같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다양한 해석 가능성들이 있고 사회가 변화하고 또 발전해 가는 만큼 기존의 규정들 어떻게 바꿔야 되고 또 기존의 규정들의 새로운 현상들을 어떻게 포섭시킬지를 계속 고민하고 그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러한 논리들을 주장하는 데는 단순히
뭐 기계적인 적용이 아니라 정말 창의적인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난 뭐 기존까지 했던 것들을 반복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떠올려야 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 이후 시기에는 네. 오히려 변호사라는 직업이 더 일을 할 수 있는 영역도 넓어지고 범위도 또 뭐 일을 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전제가 있다면 네. 그 발전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구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저희가 엄청 민감한 질문을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친구들도 엄청 궁금해할 것 같고 저도 좀 궁금해요. 네, 변호사는 연봉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연봉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요.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기는 합니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뭐 얼만큼 성장을 할 수 있는지 또 얼마만큼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각자 달라지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연차가 가는 것만큼 그동안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좋은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 보면 원하는 것만큼 정말 높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은 아니지만 사회초년생 변호사가 받는 연봉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변호사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꽤 낮아졌다라고 얘기는 듣는데요. 적어도 연봉 5천만 원 선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5천만 원이랍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 들으셨죠? 고등학교 때 공부 엄청 열심히 했다고 하셨어요. 네, 가능하면 우리도 도전해 보는 걸로. 네, 다음 질문인데요. 이 질문도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질문 보면서. 변호사님에게 진로란 무엇일까요? 사실 진로는 평생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변호사로서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더 앞으로 나아갈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하나의 잣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멋있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진로에 대한 부분들은 성이 되거나 직업을 갖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업을 갖는 동안에도 꾸준히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 거죠.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미래 후배들이 될 수 있는 저희 지금 현재 청소년들에게 변호사로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로서 한마디를 드리는 것보다 뭐 네. 청년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항상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돼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너무 좀 두리뭉실한 한마디였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그게 정답이겠죠? 네네,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청소년 친구들에게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시고 그리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그럼 함께 인사할까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잡다한 진로나라 변호사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